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레전드 경선쌤이 진행하는, 인생 공부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내가 이제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사실 내가 이제 이 시사방송을 접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오늘의 시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선언을 하고 이제 시사방송을 접었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또 부적절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가 들을 것 같지도 않아요. 상대가 들을 것 같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실명 언급 조심해 주시고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오프 더 레코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오프 더 레코드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 누가 욕을 한다면 욕은 또 먹는 거지 내가 욕 먹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 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야.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이거를 이제 막 언론에서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둘 다 죽이는 거구나. 민주당을 이래도 죽이고, 저래도 죽이는 수구나. 쟤네들이 만든 이 수가, 그러니까 이거를, 가결을 시키면, 만약에 이탈표 28표가 나와가지고, 이 가결이 되면, 이제 개딸들이라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색출하겠다는 등 이러면서 민주당 낙선운동을 벌일 거 아니야. 또, 부결을 시키면 국민들이, 이거는 너희들이 부끄러우니까,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부결시킨 거 아니냐. 떳떳하지 않으니까 부결시킨 거고, 결국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면책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공약도 지키지 않은 거고, 이러면서 이제 국민적인 비난을 받으니까, 이게 부결시키면 개딸들한테 죽고, 가결시키면 국민들한테 죽는 그런 수를 얘네들이 놨구나. 이게 이제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짜증이 났어. 이런 일이 올 거라는 걸 예상은 했지만, 지금 당장, 이 와중에, 지금 서울에서 기미가요가 연주됐다. 이게 지난 2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다며. 과거에 수십 년 동안 기미가요가 우리나라에서 연주된 적이 없었는데, 이게 기미가요가 연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이라고 명시를 하고, 북한을 적이라고 명시한다는 건 북한과의 직접적 전쟁 상태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이 한반도의, 이 경제적인 문제, 경제, 외교, 모든 문제에서 이 한반도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못 하는 거야. 이 민주당이 지금 이 기미가요가 한국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연주가 되고, 그리고 다시 북한을 적이라 그러면서 한반도가 다시 전쟁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이재명을 지킬 거냐 말 거냐 이지랄하고 앉아 있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이 없어지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정부가 적어도 정상에 1%라도 가까우면 민주당 없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어디까지 무슨 짓을 너무나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적이라고 명시해놓고 일본은 가까운 이웃나라라고 명시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기미가요를 튼 거야.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 얘네들이 지금 완전히 막가자는 거거든? 완전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미칠 대로 미쳐가지고, 지금 이제 막가자는 거야. 곽상도 50억은 무죄 나왔어. 곽상도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은 건 얼마 일하지도 않았는데 50억 퇴직금을 그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거는 무죄가 나오고, 이러면서 정말 이 나라 꼴이 지금 가관인데, 이 상황에서 그럼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야. 덜 떨어졌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됐는데, 저 이재명에 대해서 매여 있으니 이재명을 살리냐 지키냐는 걸로 이재명한테 공천만 받으면 지네가 국회의원 다 돼?
제가 그 꼴값들을 떨고 있는 상황이잖아. 문제는 그로 인해서 민주당이 죽는다고 다른 뭐 정의당이나 이런 데가 뭐 50석 먹겠어? 택도 없는 거지? 그 민주당이 100석도 못 얻게 되면 이제 헌법이고 나발이고 다시 우리 국민 손으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혁명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야. 그럼 이 절대절명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욕먹을 거 각오하고 내가 이제 한마디를 하는 거야. 지금 뭐 김건희 특검인을 하겠다. 아니 뭐 오늘 뭐 시내에 모여갖고 김건희 특검하라는 사람들, 뭐 윤석열 퇴진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 뭐 그건 또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니까 냅두고 좌우지간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냐? 이재명이 스스로 당론으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라고 선포하는 거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재명이 의원총회를 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당론으로 그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라. 그래서 내가 법원의 심판을 받겠다. 자, 지금 이재명의 논리는 검찰이 좀 독재를 하고 있고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렇다면 이제 아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100% 우리는 법원을 믿겠다. 검찰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러면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시켜. 그렇다고 해서 체포가 되는 게 아니라 당론으로 가결을 시키면 법원에서 영장을 심사한다는 거야. 법원에서 영장을 심사하는데 지금 그 검찰의 영장에는 뭐라 그러나 4천 몇백억 그 화천대유가 챙긴 이익이 이재명의 근무태만 그걸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그걸 횡령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4,600억을 배임. 그래서 그 4천 몇백억을 성남시가 챙길 수 있었는데 1,000 몇백억만 받기로 했기 때문에 4천 몇백억에 대한 배임 혐의를 걸었고 그 다음에 성남 FC가 받은 100몇십억의 후원금을 뇌물로 건 거야. 그러니까 대장동에 직접적으로 대장동 개발을 해서 이익을 챙기겠다는 그런 혐의도 없고, 이제까지 주장했던 이재명의 죄목은 다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의 주장대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거야. 그렇다면 그 혐의를 가지고 사실 이거는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걸 4천 몇백억을 배임으로 할 거냐 말 거냐. 판사들 속에서도 이거는 반반으로 나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나중에 재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배임으로 한다는 건. 그 다음에 성남 FC 같은 경우도 반반이에요. 유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건인 거야. 왜? 이게 이제 유죄가 나온다면 실제로 성남 FC를 이재명이 살렸다고 그걸 언론에 엄청 홍보했어.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성남 FC를 등에 업고 그 홍보 효과를 누린 게 맞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사실은 경기도지사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는데 성남 FC를 후원받아서 그걸로 대중의 인기를 끌고 그걸로 이제 정치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뇌물죄로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스포츠팀을 운영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도 다 뇌물죄냐?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령 왜 영미 그거 있잖아. 영미인가 미영이가 영미 해도 막 이렇게 얼음판에서 이렇게 뚱땡이 하나 굴리는 거. 그것도 어느 지자체에 소속된 선수였어요. 그러면 그 컬링의 후원금을 낸 사람들도 뇌물죄냐? 그러니까 이거는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반이지만,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반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법부에서
판단을 유죄냐 무죄냐는 이게 1심과 2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라면 시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미안해요. 담배 콧구멍님. 마음에 안 드시면 예. 저기 방송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내가 오늘은 욕먹을 각오하고 내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이거 부결시키면 민주당 전멸이야. 백석도 못 건져. 그러면 지들 맘대로 헌법 뜯어고치고 일본에다 나라를 갖다 바칠 수도 있는 상황이야. 일본에다가 나라를 갖다 바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가 욕먹는 게 두려워서 이거 침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국회의원은 영장이 청구가 되면 체포 동의안을 가결을 시켜. 그러면 그 다음에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해요. 그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다 그래서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야.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고 구속영장을 검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청구했어. 그런데 만약에 지금 법원에, 이 국회에서 가결시키거나 부결시키거나 두 가지인데, 만약에 가결을 시키면 법원에서 그 영장이 정당한가 심사하는 거야. 그럼 법원 입장에서도 최초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게 그런 배임 혐의하고, 그 다음에 뇌물죄로 얘를 지금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느냐. 이게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증거를 인멸할,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걸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구속 사유가 아니다.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구속영장을 안 내주겠죠. 그런데 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를 골라. 검찰의 말을 잘 듣는, 약점 잡힌 판사를 골라. 그러면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어. 자, 이랬을 때 영장이 발부된다라면, 자, 이재명은 솔직히 여기서 이제 이 가결을 어떻게 시키냐가 중요한데, 28명의 이탈표로 가결되면 민주당은 죽는 거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야. 그런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결을 시켜. 근데 그 당론으로 가결시키라는 걸 이재명이 요구하는 거야. 이재명이 당론으로 가결시켜라. 난 떳떳하다.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검찰의 이 주장을 기각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자신의 무죄를 믿는 거야. 즉 국회의원이나 당대표직을 자기 방어용으로 사용했다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50%의 지지세를 확보하고 가는 거야. 적어도 지금의 이 위기 속에서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당론으로 이 가결시켜라라고 얘기를 하면, 예, 이재명은 명분을 얻게 되는 거야. 검찰이 자기를 정치적으로 했다. 그리고 나는 떳떳하다라는 것을 인증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떳떳해도 그 비정상적인 사법부에서는 영장을 발부시킬 수 있어. 자, 그러나 발부시켰다 할지라도 이거는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유죄 주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재명이 만약에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180일 지나서 재판이 안 끝나고 구속 기한이 끝났고 그래서 나왔어. 그리고 1심이 무죄 나왔다. 그러면 이재명은 그냥 대선 앉아서 가는 거야. 선거운동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했다라는 게 입증되는 거잖아. 근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2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좌우지간 여기서 당론으로 가결을 시키라고 이재명이 발표함으로써 그래서 민주당에게 오는 정치적인 부담, 이거는 가결돼도 지금 이 상태에서 가결은 28명이 이탈해서 가결돼도 민주당 전체가 죽어. 또 부결시키면 국민들이 총선에서 심판할 거야. 이재명과 민주당 전체를 심판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이 당론으로 자기를 체포동의안에 가결해라. 그래서 그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 그러면 정말로 자기가 국회의원직이나 당대표직을 자기 방어용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세상의 비난을 잠재우고 그러면서 자신이 떳떳하다라는 명분을 챙기고 설사 구속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재판에서 유죄 나오기가 어려운 재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대선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구속영장이 안 나와. 구속영장이 안 나오면서 법원에서 이럴 수 있죠. 이제 또 다른 가능성은 구속영장을 내지 않지만 충분히 범죄가 소명이 됐지만 범죄가 소명이 되었으나 야당 대표이고 이게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어서 구속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렇게 영장이 기각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이 무고한 비난을 받았다라는 데에 실릴 수가 있는 거죠. 영장이 기각되면 그만큼 이재명이 죄가 없다라는 쪽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쏠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걸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내지는 그 이탈표 없이 다 부결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민주당 저것들이 지네들이 쫄리니까 영장 심사를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부결시킨 거 아니냐. 그러니 민주당과 이재명은 같이 공범이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너무 가볍게 생각? 야, 내가 지금 이 혓바닥이 다 왜 헐었겠냐. 내가 그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 뉴스를 보면서 내가 민주당이 빨리 죽겠구나. 근데 민주당이 죽으면 헌법은 어떻게 되는 거요? 적어도 이재명이 정말로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정말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정말 1이라도 있다면 나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이 개딸이라는 애들은 그 정당명을 쓰시면 강퇴당하니까 조심하셔요. 예. 여러분은 실명, 정당명이나 정치인 실명 거론하시면 안 돼요. 개딸 걔네들은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1도 없어. 어차피 걔네들은 총선에서 민주당 안 도와줘요. 예. 지금 그 개딸이 무서워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한테 공천 받으려면 개딸한테 찍히면 안 된다. 그러고 있는데 그 개딸들이 총선에서 절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아. 두고 봐. 지금 개딸로 활동 열심히 하는 애들 명당 작성해서 걔네들이 총선에 뭐 하는지 봐봐. 걔네가 정말 자기네 동네 국회의원 당선시키려고 애쓰는지 한번 봐봐. 걔네 절대 안 해. 걔네는 이재명을 지지한 애들이지 민주당의 생존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그 개딸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공멸하는 건데, 그래, 솔직히 민주당에 애정 없어. 민주당이 꼭 살아남아야 될 필요도 없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들을 일도 없고 이재명도 들을 일이 없어. 그럼 민주당이 공멸이야. 문제는 민주당만 공멸하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100석까지 무너지게 되면, 100석까지 무너지면 지네들 마음대로 헌법을 바꿔서 다시는 국민의 손으로 정치개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런 현실만이라도 막아야 될 거 아니냐. 뭘 잘못 알고 있다는 건데. 뭘 잘못 알고 있어. 개딸이 민주당을 위해서 한 게 뭐야? 개딸이 민주당을 위해서 한 게 뭐야? 개딸 걔네들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낙선운동 했어.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 그러면서 봤잖아.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만 당한 거 아니야. 앞으로 너네 총선에 가서 그 개딸들이 뭐 하나 봐봐. 정당명 함부로 쓰지 마시라고요. 예, 정당명 쓰시면 채팅 금지당하시니까 민주당은 할 수 있다. 포지티브 운동 뭘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할 수 있나 포지티브 운동? 그런 걸 언제 했는데? 민주당은 할 수 있다라는 포지티브 운동을 개딸이 했다는 얘기를 나는 들은 적이 없어. 그 이재명 당대표 만들려고 한 거였겠지. 이재명 당대표 만들기에 민주당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지난 지방선거 때 이재명 때문에 우수수 떨어질 때 걔네들 아무런 도움 안 됐고 민주당은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 걔네가 민주당은 할 수 있다라는 운동을 대중적으로 했다는 얘기 내가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어. 인터넷에서 걔네가 민주당은 할 수 있다라고 선거운동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명분상 한 척 한 거 아니야? 이제까지 개딸이 한 거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 보내고 협박하고 수박이라고 지랄하고 그거 말고 뭐 했어? 뭐 민주당은 할 수 있다고 언제 포지티브 운동을 해?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대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나라가 이 꼴인데 국민들이 국힘당을 찍을까요? 여러분 기억 안 나죠? 2007년부터 12년까지 이명박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했죠? 정말 개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힘당이죠. 그 당시에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명박 욕했어요. 온 국민이 다 같이 욕했어요. 그런데 다음 대통령 박근혜가 됐잖아. 기억 안 나? 그 당시에도 걔는 통합진보당 그 꼴같지도 않은 것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명박이 나라를 망가뜨려서 국민들이 절대 그 당을 안 찍어줄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통진당이 뭐 지랄을 하면서 설쳤어. 그러면서 뭐 국힘당 이미 새누리당은 다 분열돼서 친이 친박으로 갈라져서 걔네는 망할 거래. 그러면서 통진당이 나와서 지랄 생쇼를 했다? 그때 과반도 못했어. 이명박이 그렇게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과반도 못하고 그 2012년 총선에서 그래서 과반수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그때도 지금 이런 상태 통진당이 저런 지랄을 하면 과반 못할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어. 아무도 내 말 안 들었어. 그런데 총선 과반 못했잖아. 지금 국힘당이 지금 막 분열돼 보이지. 당대표 경선하면서 막 싸우는 걸로 보이잖아. 윤파와 비윤파로 막 싸우는 걸로 보이지. 걔네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 같아도 선거가 되면 하나같이 모여. 선거가 되면 하나같이 모여. 그런데 민주당은 민주 세력은 선거 때 다 분열이 돼. 그래서 망하는 거야. 지금 윤석열이 너무 못하니까 민주당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들 정말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예. 2007년에 정동영이 자기가 공천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 네. 예. 정동영이 자기가 공천만 받으면 대통령 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막 손학규파랑 몸싸움하고 지랄 발광을 해갖고 그때 정동영 팬클럽 회장이 이재명이었어. 얼마나 이 손학규에 대한 쌍욕을 했는지 몰라. 그 이재명네 그 부대원이. 그래갖고 정동영이가 후보가 됐다? 역사상 최대표 차이로 이제 이명박한테 진 게 정동영이었어.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명박이 5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온 국민이 정말 입에다 이명박 욕을 달고 살았어. 그런데 그 다음에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했어요. 170 몇 석인가? 170석인가? 160 몇 석인가? 170석 이상했지. 그때 총선도 지고 대선도 졌어. 이명박이 너무 자 그래 이분 정치방송 접는다 그랬는데 미안해. 내가 정치방송 접기로 했는데 오늘 하루 너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내가 방송하는 거야. 미안해. 하여튼 그때 민주당이 130 몇 석인가? 그러니까 통진당하고 다 합쳐서
130 몇 석인가 밖에 못했어. 예.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 쟤네를 자극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이, 봐봐. 저쪽은 선수가 많아요. 여기는 이재명밖에 없어.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이외에 아무도 개딸들이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선수가 없어. 그런데 저쪽은 윤석열이 끝나도 윤석열을 딛고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후보군이 여럿이야. 지금 오세훈이가 왜 그 건물 때려부시고 거기다 공간을 짓겠어? 거기서 이제 자기 대선 운동 하겠다는 거야. 오세훈도 있지. 거기 후보들 버글버글 많아. 그쪽은. 누구든지 그쪽에서 나오면 걔네들 한 번에 딱 몰아주면 떠. 근데 여기는 또 이재명밖에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 대선 후보가 이재명인데 계속 재판받고 있고 선거 때 굉장히 불리하게 나올 거고 대선 전에 더 불리하게 나오겠지. 그러면 국민들은 어차피 쟤는 대통령이 돼도 문제가 있겠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총선도 앞으로 남아있는 총선도 대선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도 죽고 이재명만 죽는 게 아니야. 민주당이 같이 죽는 게 문제야. 그러면 여기서 이걸 살릴 수 있는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윤석열을 비판해봤자 그 김건희와 윤석열을 비판해봤자 이재명이 자기의 뭘 위해서 자기의 명분을 위해서 하는 거다. 자기의 명분을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내가 오늘은 진짜 원래 시사 접는다 그랬는데 내가 진짜 지금 이 상황이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야. 민주당이 죽거나 말거나 나도 진짜 무시하고 싶은데 만약에 민주당이 100석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헌법을 쟤네 맘대로 바꿔. 그러면 헌법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면 우리가 다시 투표할 기회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야. 최소한 그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원래 하고 싶지 않은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적어도 100석 이상 할 수 있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간신히 120석 이상을 할 수 있는 수야 이게. 지금으로 가면 이거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100석을 못해.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이 나서서 당론으로 가결시켜라 라고 선언하면 적어도 120, 130 이상을 갈 수 있는 거야. 과반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러면 적어도 윤석열 맘대로, 쟤네당 맘대로, 진짜 일본의 정치 세력 맘대로 우리나라 헌법을 망가뜨릴 기회는 막을 수 있다는 거지. 적어도 개혁은 못 하더라도 저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재명이 직접 당론으로 자기를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라 라고 얘기해. 그러면 법원에선 둘 중에 하나야. 구속을 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구속을 시키면 사법부가 욕먹어. 그러면 이제 봐라. 적은 사법부가 되는 거야. 구속을 시키면 사법부가 검찰의 하수인인 게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사법부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고 검찰과 사법부가 다 썩었다라는 걸로 국민들이 다 모아질 수 있는 거야. 이재명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이상 이재명 방어라는 그 덫에서 해방이 되는 거야. 이재명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는 싸움을 한다라는 명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결을 시키면 지금 민주당 이것들은 오로지 이재명 그 사유와 부대다. 국민들의 삶이 엉망인데 쟤는 이재명 하나에 매여 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지. 자, 구속이 돼도, 자, 봐봐요. 구속이 돼도 사실 이재명이 밖에 있는 것보다 나아. 왜? 구속되면 지금 사람들이, 와, 이게 말이 되냐? 나 같은 사람도 구속이 된다라면, 이거 진짜 사법부도 검찰도 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재판에서 어차피 구속 재판은 180일이야. 180일 지나면 그 안에 재판 안 끝나. 왜? 총선 때까지 몰고 가야 되니까. 180일 지나서 나와. 나오고 이게
재판이 빨리 안 끝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검찰에서 혐의 입증 못했다는 얘기야. 그런 상황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욕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구속이 안 되고 부결시키고 구속이 안 되고 있으면 모든 비난은 민주당이 먹는 거야.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구속이 된다 할지라도 1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라면 이재명은 그냥 대통령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검찰과 사법부가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발부했다. 그러니까 결론 나는 거야. 그런데 지금처럼 부결시키고 재판하다가 유죄 나왔다. 다 죽는 거야. 죄 지어서 유죄 나오는 건데 왜 법원이 욕먹나요? 자, 이제까지 방송에 나왔던 이재명의 혐의가 뭐야? 대장동에서 뭘 받아먹었다며. 정치자금을 받아먹었다 그랬잖아. 구속영장에 그게 빠졌다니까? 구속영장에 그게 빠지고 지금 4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걸 배임으로 걸었어. 이걸 배임으로 하는 법원은 비정상적 법원이라는 거야. 말이 안 돼. 4천 몇백억의 배임죄라는 거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야. 그 당시에 법원에서는 법을 근거로 판단해야 돼. 그러면 이 대장동에서 대장동이 개발이 돼서 6천억 원의 이익을 볼 거라는 걸 그 당시 예측할 수 있었느냐? 그거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말 못해.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4천 몇백 원의 배임죄를 유죄 줄 수가 없어. 정상적인 법원이면. 그 다음, 지금 이 혐의가 두 개야. 두 번째가 성남 FC에서 130몇 억을 뇌물로 받았다는 거야. 간접 뇌물로. 자, 직접적인 이익을 본 게 없어. 직접적인 이익을 본 게 없고, 돈이 실제로 여기로 들어온 게 없고, 그러면 이 성남 FC가 잘 나가서 이재명이 정치적인,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키우고 있는 선수단이 받은 후원은 전부 뇌물이 되는 거야. 지네 지금 영미, 그거 경북이야. 그럼 경북이 뇌물 받은 거야? 영미 그걸로 후원금 늘었는데? 그러니까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두 가지는 이거는 유죄가 나올 상식적으로 법적 상식적으로 이건 유죄가 나올 수가 없는 건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무리해서 유죄를 때리면 그때는 이제 법원이 욕 먹는 거지. 그 당에 대선 후보 많아. 상관없어. 난 관심도 없어. 그쪽에는 지금 대선 후보가 차고 넘쳐. 이준석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 유승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이번에 윤석열한테 까인 나경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걔는 누가 나오든 언론이 똘똘 뭉쳐서 도와줄 거기 때문에 걔네는 지금 당선 가능성이 60%야.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를 당론으로 부결시키고, 자유투표라고 하지만 이재명이 막 친서를 보내갖고 부결시켜달라고 얘기하고 개딸들이 협박해갖고 부결시키잖아? 그러면 민주당은 이재명이랑 같이 죽는 거야. 어차피 이재명 재판은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편을 안 들어줘. 이재명이 내가 차라리 구속되겠다라고 나오면 국민들을 얻는 거야. 이재명은 그 순간 이재명은 국민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좀 너무하지 않냐? 가 돼. 그런데 이재명을 부결시키고 재판이 진행되면 국민들이 거 봐라. 이재명이 자기 사익을 위해서 당대표 됐다. 민주당 등신들이 오로지 이재명 똥닦개밖에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국민의 적이 되는 거야. 민주당이 국민의 적이 되는 거야. 지금은 죽어야 사는 수야. 자기에게 불리한 걸 선택해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또 시작이나 이 똥파리가? 왜? 너는 누구 지지자인데? 너 이재명 지지자냐? 국힘당 지지자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갑자기 막 떨려와? 만약에 이재명이 이걸 받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 그래서 막 속상해? 불안해?
지금은 죽어야 사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은 죽어야 사는 상황, 유일한 수를 둬야 돼. 이재명이 여기서 당론으로 가결시키라고 선포하면 이재명은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야. 국민 다수의 명분을 얻는 건데 이걸 당론으로 부결시키잖아? 결국 개딸들 무서워서 부결시키지. 그러면 민주당은 국민이 죽여. 뭐 여기까지 내가 얘기를 했는데 뭐 내 말을 들을 리도 없고 오늘 뭐 윤석열 퇴진 집회가 막 성공했다고 그 표가 민주당으로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 윤석열 지지도가 똥인데 왜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오르겠어. 이게 다 이재명 방어책으로만 보이기 때문이야. 이재명이 스스로 나를 체포동의 안에 당론으로 가결시켜라. 법원에 가서 따져보겠다. 나 하늘으로 떳떳하다. 라고 얘기하면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살아. 그런데 이재명의 측근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어. 들을 의지도 없고 오로지 개딸들 무서워가지고 오로지 개딸들 무서워가지고 그 눈치만 보고 이재명한테 공천만 받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죽는 거야.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정치 실명 쓰면 강퇴예요. 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듣든가 말든가. 지금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은 워낙 윤석열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되게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재명한테 공천만 받으면 자기네들이 이제 국회에 입성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똑같은 판단을 했던 게 그 통진당 애들이었어. 2012년에 이명박이 너무나 나라 살림을 개판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당을 찍을 리가 없다. 이러면서 민주당과 통진당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러면서 꼴값을 떨었다니까요. 과반수가 안 됐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여야 합쳐갖고 과반이 안 됐어요. 새누리당이 과반이었어. 그렇게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대선도 지고 그랬죠.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쟤네들은 그 당시에 이제, 152석. 예. 그 당시에 그 통진당의 유머시기가 있었잖아. 근데 걔가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도 옛날부터,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그 당은 친박하고 친이 싸움으로 망할 거다. 그 당은 친이 친박의 싸움으로 망할 거다라고, 그 지지자들이 엄청 떠들어댔어요. 예, 안 망했어, 걔네들은 내부에서 권력 투쟁을 하지만, 그 선거가 되면 철저히 하나로 쫙 뭉쳐. 서열이 딱 정리되는 거야. 그 선거 때는 하나로 똘똘 뭉쳐갖고 언론과 다 같이 한패가 돼서 움직이는 거야. 공무원과, 그 관공서 공무원들과, 그 다음에 언론과, 그들은 한 몸으로 움직여.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선거 때만 되면 분열돼요. 예. 내가 지방선거 때 이재명 지지자가 선거 차량 쫓아다니면서 지랄하면서, 뭐래더라? 프랭카드를 의료 민영화 반대한다라는 프랭카드를 안 붙였다고 따라오면서 지랄을 하는데, 와, 그 미친년 진짜. 아니, 지방선거는
지방선 의원이 할 수 있는 것만 공약으로 프랜카드를 걸 수 있는 거야. 의료 민영화 반대한다라는 프랜카드를 안 걸었다고 낙선시켜야 된다고 지랄한 게 이재명 지지자들이었어. 우리 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거를 이슈로 만든 거야,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래서 그 각 지역의 지방선거 후보들더러 왜 의료 민영화 반대한다라는 프랜카드 안 붙였냐고 협박하러 다니고 쫓아다니면서 욕하고 정말 지랄 개지랄이었어 진짜. 걔네들은 언제나 걔네들은 근데 옛날에 유시민 지지자들이 똑같았어요. 유시민 지지자들이 딱 그 유시민 자칭 노빠라는 애들 걔네들 빼놓고 나머지는 다 낙선운동 시킨다고 그러고 그래서 실제로 유시민 지지자들이 김근태 낙선운동을 했어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유시민 지지자들이 그 김근태 낙선운동하고 2010년 지방선거 때도 국참당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떨어뜨리겠다 그러면서 지랄을 했고 그러다 2012년에 통진당 만들어갖고 장렬하게 말아먹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늘 생각한 건 뭐냐면 워낙 이명박이가 못했으니까 민주당이 이길 거다. 그런데 그 짓을 지금 개딸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 개딸들이 똑같이 하고 걔네들의 논리가 옛날 유시민 지지자들의 논리랑 똑같아.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왜 졌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네들이 왜 졌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내가 볼 때 세계 정치를 망가뜨린 건 노사모야. 노사모가 그 당시에 노무현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노무현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냈잖아. 그러면서 팬덤 정치의 힘이 온 세계에 퍼진 거야. 그래서 오바마가 그걸 따라해가지고 대통령이 됐고.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지금 동유럽의 나치들이 그 팬덤 정치를 이용해갖고 지금 동유럽의 나치들이 다 집권을 한 거야. 지금 이재명이 그 가장 그 혜택을 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사모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노사모의 그 위대한 운동이 결론은 이렇게 된 거다. 그 팬덤 정치라는 게 그래서 문제인 거다. 그래서 정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 개혁이라는 건 시스템을 개혁해야지 사람 중심으로 정치를 개혁하겠다.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것의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 조직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목표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을 막 대통령을 만들면서 다 나눠 먹은 애들이 그걸로 그냥 힘이 빠지면서 문재인을 지키지 않았어. 김대중 때도 그랬고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조직은 오로지 자신들의 그 밥그릇 챙기는 게 그러니까 중심인 애들이 거기 뭉쳐 있는 거야.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는 애들이 뭉쳐가지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대중을 몰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퍼뜨리고 오로지 지네 밥그릇을 딱 자기 밥그릇 챙기고 나면 대중의 관심도 없어. 나라 정치에 관심도 없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까지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의 정치 개혁을 하려면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되고 그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거야. 무엇보다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거. 그게 왜 필요하냐. 실제로 그 4년 중임제가 아니고 형제 우리는 5년 단임제잖아. 그래서 대통령의 말이 2년 반밖에 안 통하는 거야. 공무원들이 2년 반 되면 대통령 무시해. 언론이 까대기 시작하는 게 2년 반이야. 모든 대통령이 그래. 이명박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랬어. 2년 반 지나면 대통령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거대 공무원 세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언론하고 짬짬이 나눠 먹고 그 수백조 원을 나눠 먹으면서 나라를 운영하는 거야. 공무원과 언론과 재벌들이. 자, 그래서 대통령이 4년 중임제가 되면 어떻게 된다? 다음 재선을 되기 위해선 4년 동안 똑바로 정치해.
이명박처럼 한 번에 먹고 튀겠다 이런 거 못하고 적어도 4년은 정치를 똑바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 대통령이 재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공무원들이 무시를 못해. 적어도 4년 동안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4년 중임제야. 그래서 대통령 제도는 4년 중임제로 바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최소 2배에서 4배 정도로 늘려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5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인구 대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얘기됐던 나라들에 비해서 국회의원 숫자가 5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면 지금 300명인데 적어도 1,500명은 돼야 인구에 맞는 국회의원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든 국민들이 싫어하게끔 언론이 유도했어. 그냥 언론들이 국회의원 돈 먹는 하만 줄 알아.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그 100만 명이 600조 원을 어디다 쓰는지 300명이 다 감시를 못해. 그래서 국정감사 때 맨날 나오는 말이야. 수박 겉핥기야. 국회의원 1인당 2조 원을 어디다 썼는지 확인해야 돼. 자, 현재 660조야.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이야. 그럼 한 명이 2조 이상을 2조 2천억 원이 어디다 썼는지를 감시해야 되는데 그거 못해요. 2조 2천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감시하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활동하는지를 감시하려면 지금의 5배 정도의 의원들이 아주 무서운 눈치로 감시를 해야 행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돈으로 개지랄하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이야.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몰라. 왜?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어.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300인데 재벌들이 300명한테 다 선물을 보내. 근데 그 돈이 아깝거든. 거기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그 중에서 한 150명을 모아서 자기네들이 또 뇌물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네들 멋대로 법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지금 300명이 되니까 그 비용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200명으로 줄여라. 그럼 101명만 관리하면 원하는 법안 다 만들어서 과반 출석, 과반 동의하면 법안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지네들 맘대로 나라를 만들 수 있으니까 재벌들이 원하는 게 국회의원 숫자 줄이라는 거야. 자기네들의 로비 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1,500으로 늘어나게 되면 로비를 다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1,500명으로 국회의원들이 늘어나게 되면 로비를 다 못해요. 적어도 500에서 600명만 돼도 로비를 못하는 거야. 왜 정의당은 꾸준히 꿋꿋이 비판할 수 있어? 걔는 로비 대상이 아니야. 로비 대상이 아니면 끝까지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로비 대상이 아닌 애들이 나와서 걔네들이 계속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적어도 비판 감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면 첫 번째는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해야 된다. 국회의원 숫자는 최소 600에서 1,500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돼요. 그런데 국민들 계속 그 언론에서 국회의원 숫자 줄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국회의원들이 뭐 11명의 보좌관들이랑 돈 다 낭비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무슨 국회의원들이 놀러 다닌다 얘기하잖아. 국회의원이 놀러 가는 코스 그거 다 중앙공무원 고위공직자들 놀러 가는 코스야. 걔네들 놀러 다녀도 언론에서 한마디도 비판 안 해. 왜? 걔네들은 철밥통이야. 국회의원은 4년 만에 바뀔 수 있지만 요 고위공무원들은 안 바뀌어. 정년퇴직해.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언론이 똘똘 뭉쳐갖고 나라 돈 660조를 지들 마음대로 써먹어도 언론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도리어 감시하려는 의원들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상하게 욕먹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지금 왜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줄 아세요? 왜 전쟁 위기에 시달리고 왜 경제 위기에 시달리는 줄 아세요?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된다는 걔네들 말에 여러분이 놀아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작심하고 내가 얘기 다 하는 거야. 그동안 못한 얘기.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청년 보좌진들 늘려서 지금 10명이 보좌진인데 20명까지 늘려야 돼. 그래봤자야. 그래봤자 이 숫자가 1,500명에 10배면 15,000명이고 20배면 3만 명이야. 공무원 숫자에 비하면 택도 없는 숫자예요.
그 공무원들을 감시하려면 3만 명이 감시해도 모자란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만큼 또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고 우수한 인력들이 정치를 배워서 보좌진들이 정치를 배워서 걔네들이 다음에 계속 정치를 해 나간다면 그만큼 전문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보좌가 늘리고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법부야. 사법부를 개혁해야 돼. 지금처럼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물론 이제 이 사법부 내부에서 점수를 매기잖아. 점수를 매겨서 이 사법부에서 라인을 타게 만들었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야. 판사 평가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판사들이 진보적인 성향이 있거나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면 그 판사 라인에서 제거해버리는 거야. 평점을 낮게 줘가지고 승진을 못하게 하고 부장판사가 될 충분한 인격과 능력이 있는데 밀어내는 거야. 그 변호사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법원 안에는 전부 다 또라이들만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 사법부에서 나오는 판결들이 말이 안 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 이유가 뭐야? 판사 평가제도 때문이야. 판사 평가제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사법부의 대법원장을 국민 투표로 해야 된다고 봐. 국민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법원 관련자. 그래서 변호사들도 투표권을 줘야 돼. 변호사, 검사, 판사가 다 투표해가지고 법조인들이 투표해서 대법원장을 뽑아야 돼. 그래야 변호사들이 볼 때 나쁜 판결을 했던 판사는 표를 안 주겠죠.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네 멋대로 뇌물 받고 50억 전관 비리로 돈 주고받으면서 그 지랄하면 대법원장 안 되는 거야. 대법원 판사들도 도별로 한 명씩 대법원 판사들을 정해서 투표하게 하고 그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사법부에 판사들 평가제, 등급제 이건 없는데 대신에 뭘 해야 돼? 유죄를 줬어.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 나왔어. 그러면 그 판사는 잘못된 판결한 거야.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 유죄를 줬는데 최종심에서 무죄 나왔다. 그러면 이 판사는 1심 판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판결에. 그래서 자기 판결에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 판결에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헌법재판관은 전원 투표해야 된다. 예, 국민투표로 헌법재판관을 뽑아야 된다. 왜? 지금처럼 이 헌법재판관을 정치적으로 배려해가지고 국회에서 3명, 행정부에서 3명, 법원에서 3명 이렇게 해갖고 지네들끼리 나눠 먹어가지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도 국민들이 투표를 뽑고 대법원장도 국민들이 투표를 뽑고 그리고 판사들의 자기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이 전관 비리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 판사들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 돼. 판사라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최후의 수호자로서 그들이 변호사로 개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변호사 수임료로 농간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판사들이 부장판사를 승진하고 퇴임을 하잖아. 그래서 얘가 맞는 첫 재판은 그 동료 판사들이 무조건 이기게 해준다는 거야. 첫 재판은. 그래서 수임료를 50억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전관 비리예요. 전관 비리. 전관 예우라는 이름의 비리야. 그래서 헌법을 바꿔서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바꿔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대통령 중임제, 4년 중임제로 가야 되고 국회의원은 인구 5만 명당 1명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야 돼. 그래서 인구가 5천만이면 1,000명을 뽑아야 되는 거고 인구가 4,500만이면 900명을 뽑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인구 3만이나 5만으로 당 1명씩 뽑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이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와 그 다음에 비례대표 절반씩 한다. 그래서 비례대표가 500명이 되면
정당이 정책을 개발하게 되는 거야. 지금은 정당의 정책이 중요하지 않아. 정당 당대표 대가리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만들어져. 그런데 지역 대표는 절반이고 정당 비례대표가 500명이 된다면 결국 500명의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각 정당은 줄기 있는 정책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정책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비례대표를 500명으로 늘리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라고 헌법에 못을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법부에서는 이 판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들은 뭘 못하게 해?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 돼. 검사도.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 돼.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검사들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잖아? 이 기소 독점권을 누구에게? 경찰도 기소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판사들도 기소할 수 있어야 된다. 판사들이, 직접 인지하면 그냥, 벌금형인다 이거를 그냥 재판해봐야 되겠다. 기소하는 거죠. 재판을 열기로 하는 거야. 그래서, 검사도 기소하고, 경찰도 기소할 수 있어야 되고, 판사도 기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수처를 뭘로 만들어야 돼? 판사와 경찰 출신으로 만들어야 돼. 지금처럼 공수처법이 잘못돼갖고 검사 출신들이 공수처를 만드니까 이게 지네끼리 한패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공수처를 새로 만들 때는 베테랑 수사관들과 그리고 판사가 같이 해서 판사가 지도하고 경찰이 잡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공수처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그 정치 개혁은 이 정도다.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국회의원 숫자는 최소 1000명 이상으로, 그리고 절반을 비례대표로,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는 판사나 검사 출신들이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기소할 수 있어야 되고, 공수처도 기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수처는 판사와 경찰 출신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로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자, 이 경제개혁 부분은요, 지금 이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많이 이미 학술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면, 경제가, 옛날에 자유방임주의 시대가 있었잖아. 자유방임주의 시대 때는 부자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어. 결과 1, 2차 세계대전을 겪어. 그리고 나온 게 수정자본주의였어. 수정자본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경제의 공공성을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경제에 개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공공의 서비스, 그 공적 서비스를 늘려서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늘리면서 그 다음에 복지제도를 늘렸던 게 수정자본주의야. 그래서 그 당시에 노동자들은 물가 인상분만큼의 월급 인상을 받을 수 있었어. 근데 90년도에 신자유주의 시대가 오면서 이제 이 소련이 몰락하고 사회주의가 포기되니까 신자유주의 시대가 오면서 이런 복지제도가 무너지고, 그래서 그 코로나로 다 죽은 거야, 유럽이. 복지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공기업이 다 민영화 돼버리고, 그래서 공공 서비스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전부 다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바꿔버린 거야, 90년대 이후에.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이 된 거야.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야? AI 시대야. 초등학생 불러다 놓고 AI 가르치는 시대야. 그래서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도 다 기계가 돌아가면서, 그 파크랜드라는 기업은요, 아예 기계가 양복을 만들어요. 재단부터 봉제까지 다 기계가 해요. 사람 손이 안 가. 그게 파크랜드야. 그만큼 기계로만 일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노동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노동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 뭐야? 공공 서비스 분야. 공공 서비스 분야. 즉 도로공사, 철도공사, 항만공사, 공항공사, 해운공사, 기타 등등, 무역공사. 공공의 서비스가 필요한 것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게 다 민영화 돼가지고 거기 일자리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석탄공사 이런 데에서도, 또는 전기공사에서 왜 석탄 노동자 김용규 씨가 왜 죽었어?
그 석탄 발전소에 원래 옛날에는 2명이 감시하고 2명이 일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4분의 1로 줄어갖고 1명이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 잘린 시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공공의 일자리로 늘려서 2인 1조, 3인 1조 늘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자리를 공공에서 많이 만들어야 돼. 공사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톨게이트 빼고, 톨게이트는 전산화해야 되고, 도로 관리 인력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그 공공의 일자리들을 늘려서 전부 공기업으로 운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통신사, 저 KT 화재 사건 이런 거 왜 나는 거야? 그거 비정규직들로 하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설계도도 못 보는 사람들이 지금 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국민이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보는 거야. KT 터져갖고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많았어. 그래서 통신공사 이런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환경도 나는 공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부터, 쓰레기 처리도 과학화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데 그 비용을 바로 그 자동화 기기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에게 그 세금을 내게 자동화세를 내라고 그래서 그 돈으로, 그리고 부동산 재벌들 돈 많이 갖고 있는 그 부동산 공사에도 부동산 회사가 있어. 부동산 회사들은 세금 면제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걔네들한테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 많은 부동산으로 일어난 이익을 세금으로 걷어야 돼.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공공의 일자리를 유지 운영해야 된다. 나는 그게 경제 개혁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정부는 5년이면 끝이야. 앞으로 4년 남았어. 4년? 앞으로 4년 2개월 남았는데 중요한 건 4년 2개월 뒤에도 우리 국민들이 대안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공공의료, 공공서비스. 지방에 있는 대학들 나라에서 다 사들여서, 나라에서 전부 다 압류하거나 실력 봐가지고, 다 사들여. 공공기금으로 다 사들여서 그 기업들에서 뭐래요? 간호사 양성하고, 공공서비스 의료, 1차 의료 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의사들을 대거 양산하고, 그래서 국민 숫자 대비 의료인들의 숫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의료인들이 만들어져갖고 또 해외로 또 튄다든가, 부자 민간병원으로 많이 가잖아. 그래서 공공의료시설들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공공의료인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양한방 협진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 한방 의사들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게 양방약만 가지고는 실제로 이 양방약은 제약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양방약 중에 부작용이 엄청 많아. 그러면 이거는 한방 치료를 통해서 사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한방 치료도 병행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이번 해보니까 더욱더 느껴져. 그래서 양한방 공공의료를 만들고 그래서 한방 의사들도 많이 양성해야 돼. 그래서 이 한방 의사들도 가령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중의학계에서 다 들어와서 협조했대잖아. 난 너의 지난 일들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어. 너만 아는 게 아니라 나도 알고 있어. 잘 가.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정치 개혁을 해야 되고 경제 개혁을 해야 되고 정치 개혁을 해야 되고 경제 개혁을 해야 되고 지방 소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지방 소멸 문제는 지방만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지방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서울도 인구가 줄고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지방 소멸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 때문이야. 교육과 의료. 그 지방에서 다니는 게, 지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 키우는데 유리해야 되는 거야. 가령 어느 지방에 가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국공립대학을 지금 서울대학이 서울대에 와 있잖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다 서울에 있잖아. 얘네들 다 쪼개야 돼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를 다 쪼개서 지방의 국립대로 만들어야 돼. 지방의 국립대를 만들고, 그래서 지방에서 성장한 애들이 대학교까지 무료로 가는 거야. 대학교까지 다 무료로 갈 수 있는, 지금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그냥 전액 장학금 제도로, 그리고 그 국립대학들을 다른 프랑스처럼 국립대학을 많이 만들어야 돼. 예, 그래서 이 국립대학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데 그 국립대학에는 그 지역 출신들이 유리하다. 그러면 그 지역이 자연적으로 살지 않겠어?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중고등학교를 나온 아이에게 가산점을 주는 거야. 그 국립대학이. 그러면 그 좋은 국립대학에 가려고, 그러면 그 동네에서 자리 잡은 인구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발달시켜서 그 국립대학들의 전부 종합병원을 두고 거기에 응급의료센터 같은 것들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 지역에 각 지역의 보건소들을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해서 정말로 국민 건강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는, 특히 노령화나 이런 거에도 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든다면 나는 지역 소멸 문제도 사라질 거라고 봐. 그리고 그런 공사들을 지역으로 배치하는 거야. 아까 이게 또 공공서비스잖아. 공공서비스의 본사들을 각 지역에 분할시키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이제 그 지소를 두는 거죠. 이 인력은 그쪽에서 확인이 되지만, 활동하지만, 모든 일은 가령 뭐 전라도에 공사 하나, 경상도에도 공사 하나, 그러니까 뭐 전라남도에 하나, 북도에 하나, 경상남도에 하나, 북도에 하나, 뭐 제주도에 하나, 강원도에 하나, 충청도, 남북도, 이렇게 경기도에 다 공사들을 다 분가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국립대학들이 이제 쫙 깔려있고, 그 다음에 지방 의료시설들이 쫙 깔려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 공공공사들이 잘 돌아가고, 무엇보다 정부 종합청사도 지역으로 분화시키고, 환경부, 다, 줌으로 회의하면 되잖아. 그래서 부처별로 전국에 다 흩어져. 그리고 그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지역에 살아야 돼. 예, 그래서 그 지방 공무원들은 그 지역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강남에 살면서 도봉구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경기도에 집 가지고 충청도 공무원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공무원들은 그 지역 출신들이 승진하게끔 해야 돼. 승진하려면 그 지역에 집을 사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지역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승진이 결정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세종정부총사에서 서울로 통근버스가 있으니까 이게 지역 분산이 안 되는 거잖아.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강남에 갈 수 있어? 못 가잖아. 거주 이전의 자유의 침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거는 공무원들한테만 써? 우리도 강남 가서 살고 싶어. 근데 살 수 없잖아. 그거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속박하는 거 아닌가? 나쁜 새끼들인 거잖아. 그리고요, 지방의원들은요, 그게 거주 이전의 자유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그걸 말할 수 없어. 왜? 지방의원이 그 동네에서 하루만 거주 이전을 하잖아. 지방의원 자격 박탈이야. 야, 만만한 게 지방의원이냐? 지방의원은 그 동네 떠나면 바로 지방의원 상실인데 공무원 새끼들은 왜 안 하는 건데? 공무원 새끼들은 왜 그게 안 되는 건데? 지방의원은 공무원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지방의원들은 그 지역에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왜 나머지 중앙공무원 새끼들은 그런 거 안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을 포기 못한다라는 그것도 지금 시스템인 거잖아. 지금요, 강남으로, 솔직히 강남 지금 다 파락군의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내신 때문에 실제로 강남에 사는 애들이 지방으로 다 가서 지역에서 뭐 농어촌 전용 이런 걸로 혜택 보고 있다잖아. 근데 그런 거 농어촌 전용이 잠깐만 뭐 6개월만 주소가 있어도 혜택을 주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농어촌 전용을 하려면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애들만 농어촌 전용을 줘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하여튼 이 교육을 포기 못한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 거지.
그런 고위 공직자들이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인 거야. 그걸 그냥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차별을 무조건 금지해야 돼.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어떤 이유로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 못하게 하고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별을 못하게 하고 외국인과 한국인의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을 못하게 해야 난 다른 차별금지법 필요 없고 임금 차별만 금지시켜도 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고 봐. 예. 사실은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다 재벌들이 대형 교회를 시켜서 주장하는 거야.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월급 같이 줘야 돼. 그러면 그 비정규직 제도를 만든 이유가 없잖아. 자기네들이 불리하잖아. 응?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절반만에 쓰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주면 똑같이 줘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남녀 임금 차별 안 되는 거고요.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의 이 경영자들이 임금의 차익으로 받는 이윤이 줄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소수자 문제를 들고 나와서 반대하는 거야. 이 외국인 노동자들 비하하는 이유가 뭐야? 그들을 위축시켜서 적은 돈에도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일자리를 없애는 일이야. 자, 외국인하고 한국인이 똑같이 일해. 그러면 똑같은 월급을 줘. 그러면은 한국인을 쓰겠냐, 외국인을 쓰겠냐? 한국인을 쓰겠지. 왜? 말 통하고. 그 문화를 알고, 충돌 없고. 근데 외국인 노동자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런데 얘네들을 쓰는 이유는 뭐야? 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한국인 노동자가 반드시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차별과 혐오가 결국은 나의 이익을, 나의 삶의 모든 그 혜택들을 없애는데 이용되는 거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이런 정치개혁을 국민들이 깨닫게 되려면, 이런 정치개혁을 국민들이 동의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항상 우리 한국 정치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사고치고 그 반대급부로, 반사이익으로 야당이, 그 집권하고 또는 의석을 차지하고 그랬었던 거야. 결국 지금 집권 여당의 부정부패로 반사이익을 보는 정치가 70년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당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도 없고 정당의 정책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다음 대통령 후보의 가능성이 애들한테 줄 수는 양아치들만 모여있는 양아치 정치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야 될 것이 바로 뭐다? 팬덤 정치다. 팬덤 정치를 깨야 한국에 또는 전 세계에 발전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지금 이 팬덤 정치를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의 꼴통들이 다 집권하고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팬이 없는 게 윤석열이야. 윤석열은 팬이 검사들이야. 윤석열의 팬덤은 검사들인 거 빼놓고 실제로 윤석열은 별로 팬이 없어요. 예. 뭐예요? 지금 팬덤 정치의 문제는 민주당에서 더 있는데 특히 민주당 의원들 지금 개딸이 막 떠들어대니까 다들 선거에 도움되는 줄 알지 개딸이 모여있으니까 몇만이야. 걔네 지역 선거로 따지면 몇 표 안 돼. 개딸 믿고 총선 갈 생각하면 큰일 나. 옛날에 노사모 출신들 유시민파 애들이 자기네들 인터넷 지지자들 믿고 얼마나 설레발 쳤는지 알아? 현실 정치를 몰라서 그래. 현실 정치를 몰라서 그런 거야. 꺼져. 예. 그러니까 이 팬덤 정치가 세계의 정치를 지금처럼 무력화시킨 원인이 됐어요.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들이 정말 정말로 국민들이 지혜로워져야 돼요. 지금처럼 대통령으로 가능성 있는 게 누구냐?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대선 후보가 누구냐? 아까도 빨간당의 대선 후보가 누구예요? 대선 후보가 누구냐에 관심 갖지 말라고. 어떤 정당의 후보를 찍어줄 거냐가 돼야 우리가 안정적인 정치가 되는 거예요. 특정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블랙입니다. 이재명이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구속되는 순간 법원은 사형 선고를 받는 거야. 지금 검찰이 이제까지 언론에다 떠들었던 이재명이 뭐 화천대유로부터 뭐 50억 뭐 몇천억을 받았다는 둥, 뭐 최소한 1,000억을 챙겼을 거라는 둥 언론에서 얼마나 얘기 많이 했어. 국힘당이. 그런데 뭐해? 그 구속영장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화천대유에서 챙긴 4천억이 그게 원래 시의 이익일 수 있었는데 배임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성남FC로 들어온 후원금이 간접 뇌물이다. 두 가지로 지금 주장하는 거야. 둘 다 이거는 유죄를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야. 이걸로 만약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렇다면 난 이건 법원이 스스로 그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거고 법원 스스로 자기 사망 선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사는 길이 열리는 거야. 이재명이 스스로 당론으로 자기를 그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라라고 선포를 하면 그게 사는 길이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재명이 자기 스스로 떳떳하구나 믿어주는 거야. 그런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나와? 이거는 법원에서 구속시킬 수 있는 사유가 아니야. 그런데 구속이 돼?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법원과 검찰이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국민들이 이재명 불쌍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부결시켜가지고 재판이 지리하게 가면 민주당과 이재명이 지가 뭔가 껄끄러우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시키지 않은 거 아니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다음에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해요. 그래서 그 영장의 문제가 이 정도로는 구속사안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정상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 비정상적으로 구속시킬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구속돼도 이재명은 그게 지금 안 들어가고 부결시키면서 계속 자기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서 국민들한테 까이는 것보다 억울하게 구속당하는 게 걔는 이재명 자기에게도 훨씬 도움이 되는 수라는 거지. 그런데 이재명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라는 게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이재명이 정말로 통 큰 정치를 하고 싶으면 여기서 지금 쟤네들은 가결시켜도 죽이니까는 28명이 이탈해갖고 가결시켜도 이제 민주당은 죽고 그 부결시켜도 지금처럼 부결시켜도 민주당은 죽는 수야. 그러면 이걸 둘 다 죽는 수인데 살리는 방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당론으로 가결시키라고 이재명이 요구하면 자기는 정말 떳떳하다는 걸 인증하는 거야. 그리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절반, 구속될 가능성이 절반인데 영장이 기각된다면 그만큼 이재명은 리스크를 절반 털고 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처럼 부결시키고 재판을 계속 가면 100%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야. 그런데 자기 떳떳하다.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면 50% 털고 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구속이 됐어. 그러면 이재명은 억울하게 구속된 게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구속영장의 청구 사유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 법원이 검찰의 하수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법원이 비난을 받게 되는 거야. 법원이 비난받게 되고 누구는 대신에 이재명은 억울한 희생자가 되는 거야.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 재판에서 1심, 2심 지금 내가 그랬잖아. 이재명이 영리해서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흔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다. 다른 말로 법원에서 유죄 줄 수가 없는 사안이야 이건.
그럼 유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1심이나 2심에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앉아서 대통령 되는 거지. 억울하게 한국의 만델라 되는 거야. 억울하게 그 감옥 갔다가 온 대선 후보 아슬아슬한 차이로 졌는데 억울하게 감옥 가서 재판을 받고 무죄 받고 나왔다. 그러면 뭐 한국의 룰라, 한국의 만델라가 되는 거지만 지금처럼 부결시키고 질이 멸렬하게 가다가 1심이라도 유죄가 나오면 정치적으로 끝나는 거지. 응. 정치적으로 끝나는 거야. 그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수가 지금 딱 맞는 수인데 지금 그 이재명 측근들은 윤석열이 워낙 사고를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그냥 민주당이 앉아서 이기는 총선인 줄 알아. 그래서 이재명한테 공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국민들이 그런 민주당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 명분이 없어. 옛날에 이명박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는데 어떻게 됐어? 박근혜가 당선됐어. 박근혜 당이 과반 이상을 했어. 왜 그런 거야? 대통령이 못하면 국회의원 총선에 도움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거 착각이야. 물론 내가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했어. 새벽 기도를 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정말 길이 없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 생각을 딱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요 생각 몇 가지를 이 생각을 몇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아무도 대꾸가 없어. 아무도 대꾸가 없고 결국 그들은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개무시하는 거지. 얘 뭐래. 지네들이 그냥 이대로 있다 보면 내년에 총선에서 그냥 무난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말을 이제 귀뚱으로도 안 듣겠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할 말을 다 했어. 이걸로 내가 시사방송을 접겠다고 해놓고 오늘 시사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사를 안 하겠다라는 약속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대로 가면 이 총선에서 백석도 못 건지고 그러면 정말 30년 뒤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죽음을 피로 뿌리고 진짜 혁명적인 수준으로 저항을 해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그런 피바람을 막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뭐 주제 넘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듣겠고 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너무나 뉴스를 보니까 뉴스 한번 보고 혓바닥에 너덜너덜해지더라고. 지금 이 답답한 현실에 이런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미상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그러나 모두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이 길은 정말로 이기는 길이야. 그런데 그 길을 늘 가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2012년에도 한명숙 한명숙 문성근 박지원 박영선으로는 민주당이 총선 못 이긴다. 이인영을 젊은 당대표로 남자 당대표로 내세워서 박근혜하고 맞서게 해서 그래야 적어도 과반 간다. 근데 개무시하더라고. 그 낙곰수가 나서가지고 그 문성근하고 박영선 박지원 한명숙만 데리고 방송해갖고 내보내서 저 낙곰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를 휘접고 그래서 그 전당대회 그렇게 하더니 결국 127석밖에 못했잖아요. 그때도 내 말 안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방제는 체포동의 오랜만에 왔네요. 오랜만에 왔어요. 옛날에 이명박 때 많이 봤는데 이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가결시켜라. 그게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 안다. 아는데 그냥 한번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내 말을 들어준다면 내가 이재명 사수대장을 할 수도 있다. 내가 시사방송도 재개하고 쌍욕을 먹어도 시사방송 재개하고 내가 진짜 이 민주당의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 영혼을 갈아 넣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안 들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예. 뭐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수를 내줬는데 왜 안 들을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 이제는 가슴 아픈 것도 없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내 말을 들었으면 옛날의 세상이 좋아졌겠죠. 그죠? 지금 대한민국이 윤석열이 대통령 하는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체포동의안 배재대 총장 국힘당 지지자 아니었어? 배재대 총장 제 국힘당 지지자 아니야? 체포동의안 가결해서 구속되면 어떡하죠? 아니 그걸 왜 네가 걱정해? 너 옛날에 국힘당의 입장으로 글 썼던 애 아니니? 아니 이재명이 구속된 걸 왜 네가 걱정해? 국힘당은 구속시키라는데. 이거 봐. 배재재 총장이 이재명 때 아니 누구지 이명박 때부터 왔던 닉네임이거든. 이 방송 처음이라고? 그러면 저 배재재 총장이라는 아이디를 공유하는 거야? 공유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네 아이디로 옛날에 배재대 총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와갖고 나한테 여러 번 쌍욕하고 강퇴당하고 블랙당하고 그랬던 이름이야. 근데 그 닉네임을 어디서 갖고 왔어? 예. 하여튼 그 닉네임은 또 안 쓰면 또 다시 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은 약간 옛날에 그 아이디, 그러니까 그 닉네임을 공유하는 애들이 있었어. 너가 지금 닉네임을 영문을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마도 그 배재대 총장이란 닉네임을 언제 정했어요? 예, 언제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옛날부터 그 배재대 총장이란 이름으로 들어와서 우리 방에서 강퇴블랙을 많이 당한 아주 그 이명박 박근혜 지지자로 내가 기억하는데 뭐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좌우지간 내가 웃기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이재명을 비판하잖아. 그러면 국힘당 댓글 부대가 나한테 쌍욕을 하더라. 난 그게 미스테리야. 국힘당 댓글 부대가 내가 이재명을 비판하면 막 와서 쌍욕을 한다? 그 이유가 뭘까? 나는 그게 참 궁금해. 옛날부터 느꼈는데 국힘당 지지 댓글 부대가 내가 이재명을 비판하면 와서 나한테 쌍욕을 해. 2018년에 개설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 배재대 총장이라는 닉네임을 옛날에 썼던 닉네임이야. 왜 그 이름으로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닉네임이 옛날에 이명박 때 박근혜 때 2007년부터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5년 그때까지 우리 방에서 여러 번 강퇴당했던 닉네임이거든. 왜 하필이면 그 닉네임을 갖고 왔을까? 매우 궁금하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비판하는데 옛날에 나한테 그 강퇴 블랙 당했던 애들이 이상하게 비판을 하더라고. 그리고 이재명이 구속당하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본 사람? 예. 알았어. 미안해. 2018년에 네가 닉네임을 잘못 정한 거야. 네가 배재대 총장이라는 닉네임을 잘못 정한 거라고. 그게 아주 악명 높은 닉네임이었어. 댓글 부대가 쓰던 닉네임. 그걸 왜 썼어? 닉네임을 바꿔. 그러면 오해를 안 받지. 이번에 오해해서 미안한데 원래 우리 방에 그 배재대 총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방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그 사고 쳤던 애들이 있었어. 여러 명이.
네가 지금 그 닉네임을 하필이면 골랐네? 자, 그리고 그 이재명이 구속되면 어떻게 해요에 대한 질문은 제 방송을 꾸준히 봐봐. 지금부터 그 제 방송을 꾸준히 보다 보면 구속돼도 그게 이재명이 살 길이라는 거야. 배제대가 그러면 너는 모교의 총장을 지금 사칭한 거냐? 너 지금 네 모교의 총장을 지금 사칭한 거야? 너는 저기 그 총장 사칭으로 고소해야 되겠다. 내가 좀 아까 사과했는데 너 지금 그 니네 배제대 총장이란 이름으로 사고 친 애들이 있는데 내 배제대가 한번 저기 손해배상 청구할까? 아니면 네가 너한테 할까? 네 모교 선배들이 한 짓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사과할래? 예, 자, 좌우지간 그 뭐 이재명이 구속되면 어떻게 해요라고 질문한 배제대 총장, 너의 정체가 뭔지 매우 궁금하구나. 자, 좌우지간 그 내가 이재명을 비판하면 옛날 댓글 부대 아이디들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지랄을 하더라. 아까도 그랬잖아. 내가 아까도 이재명 비판을 하면 걔네들이 나타나가지고 쌍욕을 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국힘당 댓글 부대는 이재명을 편드는 걸까? 이재명 비판을 못하게 하는 걸까? 여기서 나는 개딸의 정체를 의심하는 거야. 이재명을 비판하지 못하게 몰아가는 애들이 소위 개딸인데 그 개딸 속에는 내가 볼 때 그 국힘당 댓글 부대가 섞여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재명 비판에 막 그 쌍욕하고 나오는 애들이 내가 볼 땐 댓글 부대 절반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내가 이재명을 비판해도 여기 나와서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거지. 응. 안 그러겠어? 아니겠어? 이유가 뭐야? 아니면 이명박 때부터 지금 쓰던 댓글 부대가 다 돌아왔어요. 내가 그 얘기했잖아. 이명박 때 댓글, 그 배제대 총장도 마찬가지야. 이명박 때 댓글 부대였다고. 우리 방에서 해마다 블랙당했던 애라고. 그런데 2018년에 돌아왔대. 2018년에 이명박 댓글 부대가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일종의 같은 현상이지. 네. 옛날에 실제로 그 이명박 쪽 애들이 내가 유시민 비판하면 나한테 쌍욕했어. 내가 유시민을 비판하면 그 댓글 부대 닉네임 애들이 나한테 쌍욕했어요. 그래서 유시민 빠하고 댓글 부대가 같이 움직였어. 근데 지금 이 개딸하고 댓글 부대가 같이 움직여. 같은 현상이야. 이유가 뭐야? 결국 이재명 비판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댓글 부대가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는 추측해. 예. 그래서 민주당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야.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건전한 비판이 살아있어야 민주당인데 건전한 비판을 못하게 찍어 누르는 거야. 댓글 부대들이.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의 늪에 갇혀있게 하는 거지. 나는 이게 댓글 부대라고 봐. 그래서 나는 개딸의 정체가 수상한 거야. 앞뒤가 안 맞아. 평화를 얘기하면 종북 세력으로 몰린다 그러고. 아니 그러면 왜 민주당 당대표가 나왔어? 민주당은 평화를 위해서 싸워온 정당인데 민주당 당대표가 돼서 평화를 얘기하면 종북 세력으로 몰린다니. 이게 무슨 개논리야. 이재명이 없으면 다 죽는다고요? 이재명 때문에 죽는 거야. 이재명 때문에 죽는 거야. 얘네들의 논리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재명이 없으면 민주당이 죽는데. 야, 이재명 때문에 지방선거 말아먹는 거 못 봤냐? 이재명이 없으면 다 죽기는 누가 다 죽어? 아, 그게 개딸들의 논리라고? 맞아. 개딸들의 논리는 이재명이 없으면 다 죽는다는 거야.
아니 이재명 때문에 지방선거 말아먹는 걸 보고도 누가 다 죽는다는 거야? 혹시 윤석열이? 댓글 부대가? 이재명이 없으면 댓글 부대하고 윤석열이 죽는다는 얘기야? 니들이 죽을까봐 걱정하는 게 도대체 누구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때문에 그렇게 타격을 입어도 다 죽는다 소리 안 한 너희들이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그 다가 누구냐? 윤석열과 댓글 부대야? 국정원 댓글 부대야? 니네가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그 다가 누구냐? 나 진짜 궁금하다. 너네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저기 낙선운동하고 너네가 얘기하는 다가 누구야? 어? 정말 궁금하다. 자, 좌우지간 오늘 내가 시사방송을 안 하겠다라는 약속을 깨고, 내가 이 시사방송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지금 오늘 하루만, 정말 이 민주당과 이재명의 살 길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도, 이재명도 들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냥 개소리 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나는 꿈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 먼 훗날, 지금부터 10년쯤 지나면 오늘 내가 했던 방송을 누군가는 기억하겠지. 그리고 지금부터 30년 뒤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모집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한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살 길을 찾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아. 다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을 길로 갔었다는 것을 나는 오늘 남겨두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 나라가 망가져가는 꼴을 우리는 목격해야 되는 것이고, 10년은 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에 걸쳐서 새로운 세력들이 형성되고, 이 10년 동안 그 뒤에 10년을 투쟁하면서 30년 뒤에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텐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야 될까, 그 피를 최소화해 보려고 오늘 무리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정말 지금 세계 평화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유럽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처럼 만들자. 그래서 분단 시스템으로 두고 전쟁을 유지하자. 그게 이 무기 사업자들의 결정이야. 그래서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빨리 지금 이 도네츠크 지역, 옛날에 러시아 지역이었던 데를 돌려달라. 그리고 끝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의 무기상들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거야. 미국의 이 나토국들은 그렇게 할 마음 없고, 그냥 우크라이나를 영원한 전쟁터로, 한반도처럼 영구 전쟁 시스템으로 냅두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러시아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가시로 남겨두겠다는 거야.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전쟁 상태에 계속 놓이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러시아의 자원을 경제 협력하고 있던 많은 나라들은 러시아로부터 값싼 자원들을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겠죠. 또 중국도 지금 중국도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토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고 지금 이 나토가 중심이 돼서 대중국 러시아 전쟁을 하자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나토 회원국들하고 미국의 경제적 수준이 나머지 세계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준이냐. 1945년부터 80년까지는 저 나토 회원국들이 소련이나 중국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래서 마샬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토 회원국하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러시아의 자원,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력을 이 나토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더 힘이 많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많은 사람들과 나머지 가난한 나라들을 이간질시켜서 결국 이간질하는 가난한 나라들로부터 계속 피를 빨아서 자기네들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세계 경제를 죽이는 길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인류가 공멸할 거라던
그 예언이 실현되는 거죠. 사실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라는 생명체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가장 위험한 종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란 종을 어차피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려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 3차 대전은 공멸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45년부터 지금까지 23년까지 전쟁을 안 해왔던 건데, 지금 이 상황은 3차 대전으로 가는 길이야. 3차 대전은 핵전쟁이고 결국 인류 전체가 공멸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위기의 상황이다. 이 문제를 타개하려면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만들어야 돼요. 정치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지금은 유엔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토가 완전히 개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어. 그럼 우리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로 들어가서 우리가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나토 때문에 우리는 그 살 길을 버리고 죽을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로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도 지혜롭게 우리가 살 길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북한은 적이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선포한 일본은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부에서 기미가요를 서울시 한복판에서 수십 년 만에 연주하는 만행을 저질러도 오로지 이재명 구호에만 매여 있는 민주당이 과연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안 보이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업을 눌러주신 184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12시 이전에 업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 기분 나쁘셨다라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 혹시라도 오늘 방송에 공감이 되셨다라면 기도해 주세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공감이 되신 분들은 기도해 주세요. 제발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아니 하늘이 우리를 버린 적은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힘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청과 업으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후원해 주셔서 오늘도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질로 후원 못 하신 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더 큰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들 언제나 한결같이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도 고생하신 여러분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방송 이어드릴 거고요. 다음 방송은 오늘 밤, 예, 일요일 밤 9시 반에 인생 공부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일탈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